BTV 동진의 파이아키아 이홍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9년 만에 나온 매드맥스 시리즈의 스피노프 후속작이자 분노의 도로 프리퀄이죠.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의 가이드 리뷰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역시 스포는 최소한 방향으로 진행해 볼 텐데요. 근데 이번 주에 개봉한 아주 따끈따끈한 영화, 이것도 많은 분들이 올해 가장 기다려왔던 영화 중에 한 편이 아닐까? 당연하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도 기대가 무척이나 컸던 작품이고요. 매드맥스 시리즈는 70년대 말부터 나왔으니까 이걸 프랜차이즈로 본다면 벌써 5번째 영화인데 네, 근데 갈수록 정말 규모라든지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은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까지 있지 않나. 일장이 아주. 네. 그 점이 저는 진짜 놀랐어요. 이게 사실은 조지 밀러 감독이 찾아보면 나이가 내년에 우리 나이로 80세? 야, 만으로? 아니 45년 3월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 때 태어나신 거라는 게 와, 정말. 히틀러가 살아있을 때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한 역사이십니다. 굉장하신 분인데 근데 그런 분이 세상에 또 더군다나 저희가 파이아카에서 저희가 모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사려 깊고 마음 좋은 할아버지 같은 분이 현장에서는 이렇게 영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영화 자체가 어떤 광기의 프로덕션의 어떤 산물처럼 보이고 매우 독창적이기도 하지만 정말 의지의 산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네, 오늘도 역시 결론부터 여쭤보지 않을 수 없겠죠.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예상한 것보다 더 좋았습니다. 굉장한 영화라고 생각했고요. 예상보다요? 네, 이런 액션 영화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분노의 도로보다도 어떤 측면에서는 더 멀리 나아간 측면도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얼얼했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압도되는 느낌이 있었고요. 저도 영화 보고 나서 파김치가 돼가지고 그렇죠. 집에 가서 저녁도 안 먹고 7시에 바로 뻗어서 잤어요. 맞아요. 네, 보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현장에서 배우들이나 감독이나 스태프들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액션에 관해서 일단 액션이 순도가 너무 높기도 하고요. 일단 액션 시퀀스가 엄청나게 각각 길기도 하고 이걸 보다 보면 정말 징글징글하고 독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지독한 그런 액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액션 비중이 러닝타임이 거의 한 60-70%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질의 측면에서나 아니면 양의 측면 모두에서 우리를 압도하는, 거기다가 몇몇 액션 장면들을 이렇게 저희가 한번 상기해 보면 이 세계를 너무 잘 만들기도 했지만 액션 디테일들도 너무 훌륭해서 처음 보는 그런 굉장히 훌륭한 장면들이 많아요. 네, 액션 장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작 분노의 도로에서는 2박 3일 동안 이제 휘몰아치면서 주로 추격전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세계관이 잘 축조되었음에도 그거의 매력을 좀 덜 보여준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그 매력과 더불어서 캐릭터 서사까지 잘 나타낸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많은 어떤 영화가 다 성공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속편들이 프리퀄이든 시퀄의 형식으로 붙게 되는데 그럴 때 많은 감독들이나 만든 팀에서 사실은 원래부터 다 3부작을 만들어놨다, 5부작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인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약간 마케팅을 위해서 만든 얘기인 경우들도 있는데 이 영화는 정말로 미리 다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노의 도로를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박 3일 동안의 이야기가 이렇게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화에서 살짝 묘사되거나 전제되거나 설정된 부분이 있는데 그걸 그 영화에서 설명 안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번 퓨리오사라는 캐릭터, 희대의 캐릭터를 전작에서 너무 멋지게 만들었는데 그 캐릭터가 전작에서 이미 팔 하나가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중요한 캐릭터를 팔이 하나 없다고 설정하면 그게 만약에 한 편밖에 만들지 않았더라면 왜 팔이 하나밖에 없는지를 하다못해 회상 장면으로 보여주거나 클라이맥스에서 잠깐 암시하거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안 나와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왜 팔이 하나 없는지에 대한 사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쇼킹한 사연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걸 보게 되면 애초에 분노의 도로를 나왔을 때 실제적으로 이 영화의 이야기와 이 모든 세계관들을 다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야, 미리부터 큰 그림을 설계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 영화 평론가님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악소리 난다 라고 했던 장면이 몇 장면 있다고 들었는데요. 액션 어떤 게 좋았습니까? 일단 저는 이 액션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요즘 액션 영화들하고 차이가 있다. 리듬이라든지 어떤 액션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영화가 뭐라 그럴까? 이 영화 액션은 일단 너무 잘 보여요. 어떤 액션을 어떻게 하는지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요. 그걸 관객한테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그 액션의 구체적인 어떤 설정이라든지 동작이라든지 혹은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독창적으로 만들었죠. 예를 들면 하다못해 극 중에서 이제 초반에 보면 새총 비슷한 걸로 쏴가지고 적을 격파하는 장면이 있는데 신선했어요. 그 새총 자체가 이게 완전히 문명이 붕괴된 이후에 한 45년 지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 새총 모양에서 그 기본적인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이 도구 자체를 버려진 기계의 톱니바퀴를 사용해서 새총을 만들잖아요. 이런 것에 관한 디자인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영화에서 결정적인 장면에서 탄피 막 쏠려오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탄피들이. 무기농장에서. 네, 이게 사실 이제 매트릭스에서 어떤 그런 탄피를 굉장히 멋지게 사용한 액션 장면이 있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도 굉장하다는 생각. 그 다음에 이 장소가 사막이잖아요. 그랬을 때 모래가 갑자기 함몰된다든지 혹은 사고를 뭐 오토바이라든지 혹은 자동차가 질주해서 넘어간다든지 이런 장면들 이런 것들에서도 보는 어떤 그 쾌감들이 굉장했고요. 그다음 이런 액션 장면을 만들 때 뭐라고 그럴까요? 이 멀리서 익스트림 롱샷을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일일이 뭐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해서 어떤 그런 세계관을 만들지 않는 이상 사실은 굉장히 통제력을 잃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약점을 노출하는 그런 장면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의 롱쇼트들 멀리서 찍은 장면들을 보면 현장에서 얼마나 완벽하게 상황을 통제하면서 전체적인 구도를 잡고 뭐 돈도 많이 들이고 그것을 완벽한 프로덕션으로 성립시켰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 롱쇼트들도 굉장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저는 롱쇼트도 좋았지만 초반에 스나이퍼 시퀀스를 보면 필요해서 엄마가 이제 약강들을 이제 스나이핑해서 저격해서 무찌르는데 네. 그때는 약간 카메라를 좀 가까이서 낮게 깔아서 살짝 로우 앵글로 또는 수평적으로 되게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게 카메라를 배치했더라고요. 네, 야 이제 로우 앵글도 얘기하시고 진짜 네. 정말 많이 늦었다. 4년 만에 처음 써보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내가 다 잘 키웠구나 이런 생각이. 실제로 액션 장면에서 원래 조지 밀러가 로우 앵글을 잘 써요. 옛날 70년대 후반에 첫 영화를 만들 때부터 그랬었고 네. 조지 밀러 자체가 이제 카 액션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인데 그 사람이 카 액션을 만들 때 굉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차량에 카메라를 붙인다든지 70년대 말에는 컴퓨터 그래픽이 없던 시절이에요. 되게 맵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카메라가 지금처럼 경량이 아니에요. 컸단 말이에요. 심지어 차를 부딪히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뭐 카메라 워크나 뭐 로우 앵글이나 혹은 뭐 충돌 장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당대 악소리가 났던 감독이었거든요. 네. 원래 조지 밀러의 액션 스타일을 컬트 액션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컬트 영화라는 것은 소수가 열광한다는 건데 거기에 액션이라는 것을 붙여서 그렇게 명명을 하기도 했었는데 컬트 액션이라면 상대적으로 좀 소규모이고 기괴하고 독창적이고 이런 느낌이 들지만 거대하다는 느낌은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거대한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완벽한 물량 공세를 들여서 제대로 독창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악소리가 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영화의 액션 스타일을 보면 초반에 딱 첫 장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네. 보통 초반에 액션 영화들이 액션 장면으로 시작해요. 미션 임파서블이든 무엇이든. 초반에 관객들이 강렬하게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 정말 멋진 초반의 장면들로 이제 끌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내는데 근데 이 영화의 초반 액션 시퀀스는 다른 액션 영화의 액션 초반 시퀀스랑 완전히 달라요. 일단 느립니다. 초반의 액션은 사람을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 전광석화처럼 몰아치는 엄청난 액션이 벌쳐져야 되는데 이 영화의 액션은 엄청나긴 한데 무려 첫 번째 액션 장면이 1박 2일 동안 펼쳐지고요. 아, 그러네요. 일단 미래 사회에서의 기계 수준이나 차량 수준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중간에 장비 다 바꾸고 계속 타는 도구 바꾸고 이래가면서 계속 느리게 추적하다가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클라이맥스란 말이에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애초에 이 액션 시퀀스를 어떻게 짜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액션 시퀀스보다 훨씬 더 길고 느리면서도 스릴을 놓치지 않고 자세하고 액션들은 다 전달이 되고 그러면서 그 조마조마한 심리를 계속 연장시켜가는 거죠. 이런 방식에서 기본적으로 시퀀스를 짜는 방식이 다르다. 야, 첫 시퀀스의 훌륭함만 설명하는데도 벌써 한 5분 지난 것 같습니다. 네. 예. 할 일이 많이 남아있죠? 뭐 너무 많죠. 이 영화 또 이제 또 챕터별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전작은 2박 3일간에 걸쳐져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챕터별 구성을 하면 영화의 리듬이 망가지죠. 근데 이 영화는 15년 동안의 이야기거든요. 연대기죠. 네. 그러면서 퓨리오사가 한 10살 무렵부터 시작해서 성장할 때까지 모두 5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영화가 2시간 30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챕터가 대략 30분씩 돼요. 근데 하나의 챕터마다 거대한 액션 시퀀스들이 한두 개씩 들어가 있고 하나의 챕터마다 퓨리오사의 위치가 다 달라요. 처음 시퀀스에서는 원래 엄마와 함께 살았던 풍요로운 녹색의 땅에서 시작해서 납치되어서 디멘투스의 바이크족들의 산하로 납치되어서 가게 되는 게 첫 번째 시퀀스란 말이에요. 두 번째 시퀀스에서는 퓨리오사가 납치되어서 가서 성장하게 되었던 디멘투스의 소굴로부터 시작해서 협상에 따라서 다시 이번에는 임모탄의 소굴로 옮겨가요. 시타델로. 이런 식으로 5번의 시퀀스를 위치를 따져보면 계속 위치가 변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액션 과정 속에서도 인물이 성장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퓨리오사라는 인물의 변천을 그냥 액션에다 다 녹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롭다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보니까 영화를 다 보고 나면 5편의 아주 뛰어난 최고급 액션 독창적인 영화들을 중편 영화를 5편을 본 것 같은 느낌?
그 사이에서의 어떤 그 이물감도 없고요.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이 분노의 도로에서는 이 120분 동안 뭔가 점층되어 가고 또 휘몰아치는 이 폭발력이 점점 세진 느낌이 들었는데 이 영화는 연대기적 구성으로 중간중간 끊어가다 보니까 약간은 그 느낌들이 조금 끊기는 게 아닌가 이런 설사 액션 영화를 만든다 할지라도 모든 영화의 영화적인 목표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선택이군요. 있고요. 2박 3일에 해당하는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휘몰아치면서 한 번도 엔진을 꺼뜨리지 않고 고속 질주하는 것 같은 그런 집중력 이런 게 가장 중요했다면 어떤 한 인물의 이야기를 15년을 다루게 되는데 일부러 챕터를 만들어서 심지어는 챕터마다 제목까지 붙이게 되면 당연히 그 사이에서 이야기의 분절이나 시간의 분절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면 5부작으로 구성된 고대의 신화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을 주죠.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원래 매드맥스를 만들 때도 그랬고 사실은 다른 영화를 만들 때도 조지 밀러가 그런데요. 하나의 어떤 새로운 어떤 거대한 신화를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이야기의 어떤 욕망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대사도 별로 없잖아요. 네, 주인공 아니야 트레일러 저희가 30줄. 네, 디멘토스를 제외하면 말 많이 하는 인물도 없고요. 첫 번째 시퀀스는 아예 대사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야기에 기대지 않고 순수한 어떤 인물의 동선이라든지 리듬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여주는 영화처럼 보이는데 사실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 자체가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의 영화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어떤 신화를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조지 밀러의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투영되어 있고 중반부에 어떤 이야기 속에 포함되지 않은 존재의 내레이션까지 나오게 되는데 그걸 다 듣게 되면 이 모든 이야기에 대한 사실은 조지 밀러의 야심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부분까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역시 이 매드맥스 시리즈에서 카체이싱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카체이싱에서 얼마나 기기묘묘한 그런 스턴트와 설정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자동차 자체도 중요합니다. 분노의 도로에서 그런 걸 느끼셨을 텐데 자동차는 사실상 캐릭터예요. 그래서 캐릭터 하나하나로서의 어떤 역할을 자동차가 하고 있고 그러니까 분노의 도래를 보다 보면 기계는 사람을 닮아 있고요. 정반대로 사람은 기계를 닮아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미래 사회를 디자인하는 건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이 영화에서 간 인물들이 몰고 다니는 뭐 바이크나 혹은 차량 같은 걸 보게 되면 그 인물의 특성이나 상황을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화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주인공인 피리오사가 타고 떠나는 차가 있는데 그 차는 뒷바퀴 하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피리오사가 팔이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차량의 조건을 그녀의 신체로 은유하는 거예요. 이 영화의 이제 가장 인상적인 인물은 이제 디멘투스잖아요. 네. 바이크족들을 끌고 다니는데 로마 시대에 전차 경기하는 마치 배너의 한 장면 같은 차를 타고 나와요. 그러네. 말 대신에 오토바이 세대를. 그렇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디멘투스가 극 중에서 폭군 같은 로마 황제로 은유되고 있어요. 이러다가 이 인물이 후반부가 되면 이 비이클을 갈아타거든요. 차량을. 새로 갈아탄 차량은 우리가 보통 이제 몬스터 트럭이라고 말하는 바퀴 어마어마하게 큰 것으로 이렇게 개조한 트럭들이 있지 않습니까? 디프처럼. 그렇죠. 그 트럭을 가지고 옮겨가게 되는데 이 인물은 기본적으로 이 영화 속의 상황이 유목민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두 인물을 보면 임모탄이라는 악당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새롭게 등장하는 디멘투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디멘투스는 이게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이 문명 초기의 사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는 정주민이 아니라 유목민이에요. 떠돌아 사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보면 시타델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바이크를 타고 있는 그 소규모의 부족들을 끌고 점점점 새를 불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여기 오니까 정주에서 살고 있는 세 팀을 이루고 있는 세계 요새가 있는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물의 기본적인 성격은 떠돌아다니는 인간이다.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기동성일 것이고 손발일 것이고 바퀴일 거란 말이에요. 제가 너무 멋지다고 생각했던 그 액션 장면 중에 하나가 거대한 암벽 같은 것을 이렇게 굉장히 각도가 높은데 이 차가 몬스터 트럭이 달려가게 되는데 주군이 달려가니까 자기 부하들도 오토바이를 타고 달려가는데 막 뒷기동. 얘네는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들은 다 후루루 떨어지는데 얘만 올라가 넘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굉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걸 포함해서 이 차량 자체가 사실은 디멘투스의 상황과 영화적인 설정과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캐릭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영화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차를 좀 멋지게 만들까만 골몰한 게 아닌 거죠. 캐릭터 자체를 차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마지막 시퀀스에서 또 액션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차 한 대가 나오거든요, 마지막에.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서 마지막 클라이맥스 액션 씬이 좀 약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던 차였어요. 근데 그 차 한 대가 초반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사막의 지형과 굴곡을 넘나들면서 막 굽이치면서 나타나는데 그때 그
BGM도 과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은 그 2시간 동안 빌드업된 그 분노가 있잖아요. 그 분노를 가득 채워서 그 감정을 실어서 오는 듯한 그 느낌이 들어서 정말 강렬했습니다. 일반적인 액션 영화의 전체적인 액션 디자인하고 완전히 달라요. 아까 네. 시작할 때도 얼마나 다른지, 시퀀스를 얼마나 길게 구성하는지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순간이 되면 보통 어떻게 하나요?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라든지 이런 다른 어떤 거대한 액션 영화들을 다루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보통 벌판에서 양쪽에서 그러니까요. 모두 예. 총줄 통해서 등장인물들이 다 파벌로 해서 최후의 대결을 벌이잖아요. 네. 영화는 아니고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딱 두 인물이, 심지어는 뒤에는 이제 모래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주 한복판에 두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은 서 있고 네. 한 사람은 엎드려 있고 두 사람은 눈높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맞아요. 마지막 장면을 보면 굉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 끝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액션의 전체적인 흐름과 구도도 완전히 다른 쪽으로 상상이 되는 그런 탁월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 영화의 선택이 인상 깊었던 게 네. 사실 이 두 세력 간의 가장 큰 전쟁을 대대적이고 장대하게 보여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액션을 보여주는 방법이었을 텐데, 그거는 또 이제 몽타주나 보이스오버로 처리해 버리는 게 또 인상 깊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애초에 이 이야기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이 제목이 자체가 퓨리오사라는 이름으로 캐릭터에 중점이 가 있고, 네. 이 인물의 희망, 이 인물의 좌절, 이 인물의 성장 이런 데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에 등장하는 굉장히 강력한, 초강력한 두 악당이지만 그들의 명운 자체보다는 퓨리오사에 훨씬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영화의 종관부가 굉장히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독창적인 엔딩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영화에 보고 나면 세계관을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제가 이제 문명 초기에 어떤 막 도시를 건설하고 이런 걸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예를 들면 수메르인들이 인류 최초로 도시를 처음 발명을 했을 때를 한번 가정해 보시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극소수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엔 도시를 이렇게 짓고 사는 사람들, 무리 짓고 사는 사람들 있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사회 체제가 나오고 지도자도 생기게 되면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무역이 생기기도 할 것이고, 네. 도시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낭인처럼 떠돌거나 채집을 하거나 사냥을 하거나 뭐 유목 생활을 하거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영화 속에 그대로 다 적용이 된 느낌이 있고요. 영화에선 사실상 작은 세 개의 도시가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중심 도시는 시타델이에요. 근데 시타델 말고 가스타운이 있고 무기 농장이 있단 말이에요. 일종의 위성 도시 같은 거죠. 그 서로 무역을 물물 교환을 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이 세 개의 세력들이 있게 되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이 세계뿐만 아니라 세상이 훨씬 더 넓고 황폐하니까 문명이 초토화된 상황 속에서 떠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부류는 바로 디멘티스가 끌고 다니는 이제 바이크족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바이크족들은 추측컨대 초반에는 작았을 거예요. 몇 명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디멘티스가 워낙 파워풀한 카리스마 있는 악당이니까 점점점 세력을 규합했겠죠. 영화에서 보면 초반부에 시타델을 공성전을 벌이기에 앞서서 시타델 사람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막 자극하잖아요. 아, 너희 얼마나 노예다. 니네가 불평등한 체제에 있는지, 이런 식으로 자기 세를 불렸을 거란 말이에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모타는 우리가 전작에서 본 것처럼 시타델 말 그대로 성체에서 왔을 텐데, 자기 성체를 견고하게 세워놓고 보통 사람은 올라올 수도 없는데, 이 성체가 막강한 이유는 밑에 지하수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귀한 세상에서 거기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물과 식량을 쥐고 있는 세력들이 얼마나 강고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이 확고한 상황에서 어떻게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한테 종속시키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한테 중요한 것은 굉장히 수직의 이미지 같은 것들이고 그런 권력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 분노의 도로보다는 더 앞선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프리퀄이요. 그러니까 임모탄의 장악력이 분노의 도로보다는 약한 상황이에요. 더 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두 악당 자체가 네. 완전히 초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한 명은 자꾸 그렇게 충동질을 해서 세를 불리려고 하고, 다른 한 명은 자기의 권위를 강조하면서 거기다 종교적인 어떤 것을 집어넣어서 자기를 신처럼 군림하려고 하죠. 이런 면에서도 사실 이 세계 굉장히 흥미롭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심지어는 식인종도 있고, 그 다음에 굴욕자들이라고 있잖아요. 세계관 자체를 굉장히 잘 축조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보시면 훨씬 더 재밌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인터넷과 BTV를 가입하면 사은품과 요금 할인 말고 추가로 받는 것 없냐고요? 당연히 있죠. 비다이렉트 샵에서 신규 가입하면 도서 구매 시 무제한 할인. 이만큼 책을 사도 일반 도서는 25%, 전공 도서는 20% 무제한 할인.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자, 이야기의 두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죠. 아냐 테일러 조이와 크리스 엠스워스가 연기한 퓨리오사와 디멘토스. 네, 둘을 비교하기에 앞서서는 두 악당을 비교해야 됩니다. 이 둘이 서로 연합하는 악당이 아니잖아요.
둘이 보면 약간 불안한 동맹을 맺고 있다가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상대에 대한 어떤 그런 깔범 같은 것이 있는 두 캐릭터란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는 영화 속에서 수직 방향에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성체 자체를 지배하는 그런 종교적인 권력을 사용하고 있는데 네. 또 하나는 그렇지 않죠. 얘는 수평 방향으로 계속 낭인처럼 떠돌아요. 이런 면에서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흥미롭게 대조가 되죠. 왜냐하면 액션이 한쪽은 들어 올리면서 막 공격하잖아요. 자동차를. 그런 장면이 엄청나잖아요. 그때 카메라 워크 보면 와 저런 카메라 워크였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잖아요. 반면에 호쾌하게 질주하는 건 디멘투스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액션을 두 종류로 서로 대비해서 보여줄 수가 있고 약간 농담 삼아 말하면 한 그 악당은 I이고 한 악당은 E인 거예요. 네, 한 악당은 과변이고 말을 너무 많이 하고 한 악당은 말을 굉장히 음흉하게 안 하는 쪽이죠. 로마의 폭군 같은 악당이 디멘투스라면 한 악당은 게르만의 왕 같은 악당이에요. 북구 신화에 등장하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음울한 악당이라고 그럴까요? 재밌는 비유네요. 그런 쪽으로 이제 굉장히 비유가 되는 측면이 있죠. 두 악당이 대비되는 가장 핵심은 사실은 희망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이 영화는 사실은 주인공이 두 가지 임무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원수를 갚는 거. 그러니까 영화 전체가 복수극이죠. 또 하나는 집에 돌아가는 거. 이 두 가지인데 집에 돌아가는데 그 집은 이 황폐화된 세상 속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완벽한 아이, 이렇게 제대로 양육받고 건강한 아이가 탄생되어서 자랄 수 있을 만한 좋은 환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과연 희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희망이라는 걸 믿을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인물들이 서로 다른 철학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게 영화의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이 영화 속에서 두 악당은 희망을 오도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임모탄의 경우는 가짜 희망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어. 있는데 희망이 언제 있냐면 니네들이 전사해서 죽으면 가게 되는 바랄라라는 곳이 있거든. 물론 이제 북부 신화에서 온 거죠. 반면에 디멘투스는 어떤 악당인가 하면 희망을 아예 안 믿어요. 자기는 황폐화된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풍요의 땅이라는 걸 발견해 본 적도 없고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희망 따위라는 것을 믿는 너희들은 가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이렇게 이런 희망 따위는 없다라고 갖고 있는 인물이 사실은 매드맥스도 그렇고요. 매드맥스를 대체하는 이 영화 속의 인물인 잭이라는 인물도 그래요. 전작에서 분노의 도로에서도 매드맥스가 희망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실책이라는 그런 대사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모든 인물들이 다 희망을 안 믿거나 사실은 없는데 가짜로 희망을 속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희망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실제로. 엉망진창이잖아요. 극중에 그 문명의 상태나 인간의 너무 끔찍한 상황이. 그런데 극중에서 희망을 믿는, 제대로 믿는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퓨리오사예요. 녹색의 땅이 거기 있고 거기에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한 극중의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희망을 믿는 사람이고 자기가 살았던 그 희망이라는 경험을 재발명하거나 재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영화의 구태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것이고요. 어떻게 본다면 전작에서 매드맥스 시리즈인데 매드맥스가 없잖아요. 네, 맥스가 없죠. 네, 근데 사실은 있거든요. 네. 매드맥스가 두 캐릭터로 나누어서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잭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디멘투스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 전작에 있는 매드맥스도 사실은 시타델이니 뭐니 하는 이 세계관을 모르고 있다가 낭인처럼 떠돌다가 돌아오면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퓨리오사를 만나고 그러다가 희망에 대해서 굉장히 믿지 않았던 냉소주의자가 변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 속에서 사실은 잭과 디멘투스로 매드맥스의 어떻게 생각하면 어둠과 빛이 나뉘어서 서로 이렇게 착종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죠. 디멘투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크리스 햄스워스에 대한 상반적인 두 가지 생각이 공존했어요. 일단 좋았던 점은 먼저 몸을 되게 잘 쓴다고 얘기했고요. 물론 토르 출신이니까. 그리고 이 영화에 정말 잘 맞는 야만적이고 비열한 그 목소리. 토르 때보다는 약간 두세 단계 높인 그 목소리 톤이 되게 잘 어울렸고요. 어쩔 때는 다크나이트 조커가 떠오를 정도로. 근데 한편으로 좀 아쉬웠던 것은 주로 이제 대사가 되게 많잖아요. 이 크리스 햄스워스가. 그래서 연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 연설을 많이 할 때의 톤이 약간 좀 일정했던 것 같아서 약간은 지루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메인 빌런이라고 하면 가장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섬뜩함과 아우라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 디멘투스는 뭔가 좀 친근한 햄식이 이미지가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서 좀 호불호 갈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충분히 받아들인 거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근데 그것은 악역은 어떠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대를 하고 계셔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더 중요한 것은 악역이 얼마나 파워풀하느냐, 얼마나 강력한 액션을 활용하느냐 보다도 그게 정말 존재하는 인물 같고 정말 잘 만든 인물이냐가 그 악역이 얼마나 훌륭한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만들 때 악역을 만들어야지 뭐 혹은 선역을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인물을 창조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그 인물은 기본적으로 연의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거든요. 자기 과시적인 측면이 있고 네. 말을 통해서 자기를 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인데 그게 영화 속에서는 좀 굉장히 잘 묘사가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자, 주인공 필요사기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만. 네, 피루사가 뭐 영화에서 워낙 중요한 캐릭터고 이 인물이 어떤 캐릭터인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보여줘요. 그래서 영화가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초반에 이렇게 그 적의 오토바이에 납치되어서 묶인 채 거의 짐짝처럼 실려갈 때 보면 얘가 그 황급한 와중에도 저기 안 보는 틈을 타서 이빨로 급유 호스를 물어뜯잖아요. 얘는 어렸을 때부터 전사적인 기질을 타고났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 조지 밀러가 영화에서 어떤 액션 영화 장르를 만들 때 제임스 카메론하고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70년대 말 80년대 뭐 이때쯤에 이 두 걸출한 거장 감독들은 영화 속에서 이 여성 전사 캐릭터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아, 일단 에일리언 떠오릅니다. 당연히 에일리언이 떠오르죠. 그 다음에 당연히 터미네이터 시리즈에 등장하는 그 여성 전사를 떠올릴 수도 있잖아요. 매드맥스 3도 초반에 보면 여성 전사들이 나오고 심지어는 동네 할머니조차도 너무 용감해요. 총 들고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초보 시리즈를 보면. 네,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 두 캐릭터들을 얼마나 잘 발굴해내는지 이 두 감독이 그런 것들을 액션 영화 장르에서 SF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영화가 굉장히 고어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체가 크게 훼손된다거나 또 그것들을 또 지나치게 가혹하게 뭔가 보여주는 뭐 형벌 같은 것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 걸 뭐 그렇게 별로 안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영화는 그만큼 잔혹한 세상을 다루고 있기도 하고 네. 또 이 영화를 굉장히 독특하게 만드는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걸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영화는 명백히 누가 봐도 감독 스스로도 인터뷰에서 그런 말 한 것처럼 사실상 서부극이에요. 서부극인데 애초에 그 오리지널 3부작이 나왔을 때 바퀴 달린 서부극이란 말을 했거든요. 조지 밀러의 매드맥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화 속에 등장하는 차량을 말로 바꿔서 보면 굉장히 익숙한 서부 영화적인 상황이에요. 중간에 그 차가 이제 거대한 그 전투 트럭을 잭이 몰면서 달 때 이 굴욕자들이 공격하는 굉장히 장대한 이 영화에서 볼 만한 그런 액션 시퀀스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 트럭 자체를 만약에 역마차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거 완전히 존 포드 영화 같거든요. 결정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영화를 다 보고 나오고 또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Once Upon a Time in the West라는 영화를 안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하모니카 소리를 차량 엔진 소리로 바꾼 거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럴 정도로 사실은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토대나 어떤 장르적인 변형이나 이런 것들이 독창적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즐겼던 것을 또 다른 쪽으로 바꾸어서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탁월한 액션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영화를 보시면 사실은 초반에 사실상 퓨리오사의 첫 번째 행동이 복숭아처럼 보이는 열매에 따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납치가 되는 과정이 영화에 사실상 시작하는 장면인데 네. 영화의 종반부에 보면 또 다른 복숭아처럼 보이는 열매를 따요. 두 나무가 있는데 이 두 나무의 생육 환경이 다르거든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성장 영화로 볼 때 퓨리오사는 이 복숭아를 딴다라는 행위를 두 가지 사이에서 두 개의 복숭아를 따는 사이에 퓨리오사는 어떤 성장 과정을 거치는가에 관한 얘기처럼 볼 수 있어요. 네. 또 한 가지는 퓨리오사가 초반에 설정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존재 자체가 희망이라고 제가 말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황폐한 세상 속에서 사실은 중간에서도 계속 여성을 출산하는 기계처럼 활용하는 게 임모탄인데 거기서 보면 이렇게 건강한 그런 흠없는 아이를 출산하는 게 너무 어려운 세상이잖아요. 네. 근데 이 아이 자체는 그런 아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아이는 굉장히 고유성을 가진 특별한 존재라서 납치가 초반에 되는 건데 그렇게 납치가 돼서 끌려간 상황에서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별한 존재성을 버리고 익명성을 취해요. 왜냐하면 남들하고 다 똑같아야 자기가 안 죽을 거나 팔려가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머리를 깎기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위장을 한다거나 남자 흉내를 낸다거나 이런 식의 것들 통해서 이 사람은 익명의 존재로 살아나는 게 중반이거든요. 그러다가 익명성을 버리면서 잭 앞에 처음으로 자신을 드러내게 되고 그러면서 이 귀향을 하기 위해서 옛날 그곳을 떠나가는 순간 그때 다시 퓨리오사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후반부로 가면 점점점 강렬하게 고유성을 다시 드러내죠. 그러니까 고유한 존재가 익명성으로 자기를 응거했다가 마침내 스스로를 발현해서 또 다른 고유한 존재가 되면서 영화가 펼쳐지는 측면에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성장 영화가 갖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플롯의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신다면 전체 이야기가 또 일목요연하게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영화 많은 분들이 예상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기준에서 70년대 특히 매드맥스 1편 보면 이게 뭐야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조금 B급이죠. 네, 뭐 돈이 굉장히 적게 들어간 네. 영화이기도 하고 SF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SF라고 보기 어려운 그 느낌이 들 정도의 상황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조지 밀러는 이렇게 시작했구나. 더군다나 지금 이 영화가 문명이 붕괴된 다음에 45년 이후의 상황을 다루고 있는데 제가 인터뷰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지 밀러 감독이 첫 영화를 낸 게 45년 됐거든요. 45년 사이에 지구는 이렇게 문명이 망해서 이런 상황이 됐지만 네. 조지 밀러 감독은 1편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흥미롭게 이 전작들을 비교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매드맥스 1, 2, 3편과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는 BTV와 모바일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극장 가서 보시기 전에 밤새시는 건 어떠실까요? 파이어! 이야.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기 클릭하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